이번 주부터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각 세대로 도착하면서 일선 세무사 사무소에 절세 방안을 묻는 문의 전화가 줄을 잇고 있다. 세무 전문가들은 27일 이번 종부세 인상으로 한동안 주춤해진 임대사업자 등록이 다시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작년 9월세 대책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주택은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일 경우 임대사업 등록을 하면 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 제외 등의 혜택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부부 공동명의 등 증여에 대한 문의도 늘었다. 종부세는 인별과세로 한 주택자 단독명의의 경우 공시가격 9억 원까지 종부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한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분산할 경우 종부세 부과 기준액이 인당 6억 원씩, 부부 합산 기준 공시가격 12억 원의 주택도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이 때문에 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이거나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라면 부부 공동명의를 선택할 만하다고 전문가들은 추천한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주택을 장기간 보유에는 최대 70%에 달하는 세액공제 혜택과 공동명의에 따른 절세액을 비교해봐야 한다. 일부 다주택자들은 세 주택 이상 중과되는 종부세 부담을 덜기 위해 집을 팔아 주택수를 줄이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세 주택 이상 보유자는 비조정지역 주택도 종부세율이 중과되고 보유세 세부담 한도도 전년도 납부액의 3배까지 높아지는 만큼 양도 차익이 적고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 비조정지역 주택부터 정리해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양도세가 중과되는 서울 등 조정 대상 지역은 매도가 쉽지 않아 팔려는 매물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일부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는 종부세를 내기 위해 은행 대출을 받겠다는 글들도 올라오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보유세를 장기간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지금과 같은 보유세 인상이 계속된다면 일부 자산가를 제외한 직장인이나 은퇴자들은 오래 버티기가 어려워 일부는 집을 처분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보유세를 감당하지 못하고 주택을 처분하는 사람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완화해주는 등 출구 전략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서산간 지역 대부분은 쿠팡이 자랑하는 로켓 배송이 안 된다. 로켓 배송은 주문한 다음 날까지 쿠팡 직원, 쿠팡맨이 직접 가져다주는 서비스다. 도서산간 지역은 쿠팡맨을 보내는 대신 현지 택배 회사를 활용했다. 배송 시간은 로켓 배송 대비 2배 이상 걸렸다. 쿠팡은 이 과제를 풀기로 했다. 내년부터 제주에서 로켓 배송을 시작한다. 채용 사이트에 올라온 쿠팡의 채용 공고. 쿠팡은 사람인 등 채용 사이트를 통해 쿠팡맨을 모집하고 있다. 모집 기간은 이달 말까지다. 전국 단위로 사람을 뽑고 있다. 쿠팡은 로켓 배송을 위한 물류 거점도 제주에서 마련 중이다. 대규모 물류센터인 풀필먼트 센터가 아닌 중소규모의 쿠팡 캠프로 알려졌다. 쿠팡 캠프에 제주에서 그동안 가장 많이 팔렸던 상품을 쌓아놓고 이 지역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배송해주겠다는 것이다. 쿠팡 관계자는 제주에서 로켓 배송 서비스를 준비 중인 것은 맞다고 말했다. 다만 시기와 서비스 범위 등은 현재 검토 중이다. 쿠팡은 2014년 로켓 배송을 시작했다. 택배 회사를 쓰지 않고 직접 물건을 가져다줬다. 소비자들이 배송에 가장 불만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쿠팡 창업자 김범석 대표는 집요할 정도로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는 데 집중했다. 로켓 배송이 소비자 만족도가 확 올랐다. 하지만 수익성은 악화됐다.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작년에만 1조 원 넘는 적자가 났다. 쿠팡은 전국에 100개 넘는 물류센터를 구축하고 5천여 명의 쿠팡맨을 직접 고용하는 데 수조 원을 썼다. 그럼에도 제주 등 도서산간에선 서비스가 안 됐다. 쿠팡의 공격적인 확장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도 나온다. 쿠팡은 지난 8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 개선 요구를 받았다.
적자 규모가 너무 커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했다. 하지만 쿠팡은 이런 상황에서도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이다. 쿠팡은 경기 고양에 최근 13만 규모의 초대형 물류센터를 완공했다. 대구에선 이보다 더 큰 33만 규모의 물류센터를 짓기 위한 공사도 하고 있다. 코웨이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웅진 026880 그룹과 넷마블 25만 1270 에스파 주식 매매 계약 체결이 당초 일정보다 지연되면서 그 배경에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7일 투자은행 IB 업계에 따르면 웅진그룹은 이번 코웨이 매각 과정에서 터키 법인인 웅진 에버스카이, 이하 에버스카이는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에버스카이는 2015년 6월 웅진그룹이 유럽과 중동 시장 진출을 위해 거점 삼아 설립한 현지 법인으로 한국형 정수기와 비데 등 렌털 사업을 하고 있다. 현재 주 웅진이 지분 75.6%를 보유하고 있다. 에버스카이는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의 렌탈 사업에 대한 애착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웅진그룹이 법정 관리에 들어가 2013년 MBK 파트너스의 코웨이를 매각할 당시 양측이 맺은 5년 경업금지 조항으로 웅진그룹은 국내 시장에서 렌탈 관련 사업을 할 수 없었다. 대신 웅진그룹은 2015년 6월 에버스카이를 세우고 터키의 현지 법인을 설립해 정수기 렌털 사업을 새로 시작했다. 경업금지 조항 실효가 끝난 바로 다음 날인 2018년 1월 3일 윤 회장은 자체 브랜드인 웅진렌탈을 설립 국내 정수기 사업 재진출을 선언했고 그해 말 코웨이 인수 작업에 돌입했다. 웅진그룹은 자체 브랜드인 웅진렌탈은 코웨이에 처분했지만 에버스카이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코웨이를 재인수한 웅진그룹은 지난 6월 렌탈 사업부 영업양수 계약을 통해 웅진렌탈을 코웨이로 통합시켰다. 코웨이에는 큰 매력이 없는 웅진렌탈을 높은 가격에 양수했단 평가를 받았지만 웅진그룹은 약 495억 원의 현금을 챙겨 재무 건전성을 보완했다. 이 당시 시장에선 말레이시아 법인과 미국 법인 등 해외 자회사를 5곳을 코웨이가 지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에버스카이도 넘길 수 있다는 예측이 있었다. 그러나 매년 적자를 보이는 에버스카이는 기존 코웨이 주주들의 반발을 고려해 웅진그룹에 남겨뒀다. 에버스카이는 터키에 진출한 이후 군부의 쿠데타와 내전 등으로 확장에 실패하면서 매년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말 에버스카이의 순손실 규모는 63억 원을 보였다. 웅진그룹이 에버스카이를 남겨두면서 이번 매각 과정에서 협상 거리는 하나 더 늘게 됐다. 에버스카이가 남아있는 이상 웅진그룹은 생활가전 렌탈업에서 완전히 손을 뗄 수 없다. 웅진그룹의 과거 이력을 견제해 넷마블도 이번 인수 계약 과정에서 경업금지 조항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넷마블 측이 국내뿐 아니라 해외 경업금지까지 강하게 요구하면 웅진그룹은 4년간의 투자 손실을 감내하고 해외 자회사를 처분해야 한다. 이에 웅진그룹 측 관계자는 이번 매각의 종료 시점 클로징 12월 말로 예정돼 있는데 그때까지 상호 간 협의에 따라 경업금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달 초로 예정됐던 스파 체결일은 지난 11일로 미뤄졌지만 양측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현재는 기약 없이 협상을 진행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초기 북한과의 전쟁을 심각하게 우려했으며 발발 시 최대 1억 명의 인명피해 발생을 예상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한국전쟁 종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웨드와 이 물결표 사인 3차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내가 대통령이 되면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화염과 분노 등 거친 설전과 관련해 그래서 김 위원장과 나는 매우 거칠게 시작했다며 왜냐하면 이 나라는 북한과 전쟁을 할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이다. 난 정말로 오바마 대통령이 더 오래 백악관에
머물렀다면 우리는 전쟁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과 전쟁을 했다면 3,000번지만 명에서 1억 명의 사람이 죽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인구 3천만 명의 서울이 국경 근처에 있고 북한이 1만 개의 대포를 갖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에게는 역사상 가장 커다란 재앙 중 하나를 일으키는데 핵무기조차 필요 없다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 한국을 비롯한 동맹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감없이 표출했다고 적기도 했다. 동맹보다 돈을 더 중시하는 계산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특히 사드, 스헤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등을 언급하면서 미국이 한국 방어에 돈을 많이 쓴다고 불평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수십억 달러어치의 미사일을 사서는 우리의 부자 동맹들에 줘버린다며 그래서 나는 문제를 제기한다. 나는 장군에게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가라고 물었다면서 장군은 딱딱 끊어서 말하는 스타카토 어조로 각하, 그들은 우리의 동맹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우방입니다라고 답했다고 조롱하기도 했다. 또 나는 그들은 우리의 친구가 아니다. 그들은 우리를 벗겨 먹는다. They are ripping us off. 고 말하겠다면서 가장 나쁜 대목은 우리를 가장 나쁘게 대하는 이들이 바로 우리의 동맹이라는 사실에 대한 자각이라고 또박또박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우리가 한국의 4만 명의 군인을 상시로 주둔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며 우리가 한국을 방어하는 데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있는지 아느냐? 1년에 45억 달러다. 얼마인지 알겠느냐고 불평했다. 주한미군의 규모는 2만 8천여 명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착각으로 보인다. 북한 협상 정책이 실패했다는 비난에 대해선 전쟁 연습, 오어 게임즈, 취소는 우리에게 수백만 달러를 절감시켰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원하면 어느 때든 재개할 수 있다면서 우리는 잔인한 제재들을 유지하고 있다. 그 제재들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이전에는 합류하지 않았던 나라들도 동참하고 있다. 이것은 터프한 제재들이다. 북한은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해 대가를 치르고 있다. 우리는 인질들이 풀려났다. 한국 전 용사들의 유해들이 돌아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2018년 이후 핵실험,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실험을 중단했다는 점을 재차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메콩강 유역 국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정상들에게 한국의 경험이 메콩의 역동성과 손을 잡으면 한강의 기적이 메콩강의 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산 누리마루에서 열린 한차 한메콩 정상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통해 한국은 메콩의 발전이 곧 한국의 발전이라는 믿음으로 메콩과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상회의에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통룬 시술릿 라오스 총리,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 브라윳 자노차 태국 총리, 응우옌 수원푸 베트남 총리 등이 참석했고, 캄보디아는 훈센 총리 대신 프락 소콘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메콩강은 위대한 어머니의 강이고 수많은 생물이 사람과 어우러진 삶의 터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캄보디아의 톨레삽 호수와 베트남의 메콩 델타로 흘러들어가 쌀을 키우고 라오스의 수력 발전을 돕고 있다며 메콩 국가들은 오래전부터 메콩강처럼 모든 것을 품고 조화를 이루며 살아왔다고 말했다. 특히 메콩은 이제 기회의 땅이 됐다며 교량국가로 대륙과 해양의 공동번영을 추구한 한국의 꿈도 오래전부터 메콩의 역동성과 만났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아시아 태평양 시대를 준비하며 아세안과 상생번영의 관계를 맺었던 한국은 이제 메콩의 특별한 친구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라 간 개발 격차를 줄여 통합된 공동체로 발전하기 위한 아세안과 메콩의 꿈은 곧 한국의 꿈이라며 메콩은 한국 오더 자금의 20% 이상을 공여하는 핵심적인 개발 협력 파트너가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메콩 국가들은 연 6% 이상 고성장을 달성하면서도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만들어내며 나눔과 상호 존중의 아시아 정신으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과 메콩강 유역 국가 정상들은 한메콩 공동 번영을 위한 미래 협력 방향을 주제로 한메콩 간 그간의 협력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미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삼성그룹주가 내년 반도체 업황 회복에 힘입어 열대 그룹주 가운데 가장 뛰어난 실적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해 내년도 실적 기저효과와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 등에 힘입어 주가가 추가로 상승세를 탈 것으로 전망했다. 27일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삼성, SK, 현대차, LG 등 열대 그룹주에 소속된 계열사 68곳은 내년 99조 5,730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릴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 74조 2,253억 원, 보다 34% 증가한 수치다. 내년 매출액 추정치는 1,373억 8,342억 원, 당기순이익 77조 1,351억 원으로 올해보다 각각 6%, 36.2%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룹별로 보면 올해는 삼성그룹 31조 8,344억 원 전년 대비 52.1% 감소, SK 마이너스 62.3%, LG 마이너스 32.7% 등 8곳의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그룹사는 현대자동차그룹, 현대중공업 등 두 곳에 불과하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올해 영업이익은 12조 7,66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8.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중공업의 영업이익 추정치는 전년 대비 130% 증가한 2조 871억 원이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열대그룹의 실적이 올해보다 모두 반등할 것으로 기대된다. 증권가에서는 SK그룹의 영업이익 16조 8,512억 원, 당기순이익 13조 933억 원, 이 올해보다 각각 51.7%, 61.6%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현대차 12조 7,665억 원 21.4%, 한화 2조 8,905억 원 33.8% 등도 내년에 양호한 실적을 올릴 것으로 기대했다. 이 중 내년도 주가와 실적을 모두 잡을 것으로 기대되는 곳은 단연 삼성전자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해 지난해 영업이익 58조 8,867억 원에서 올해 27조 2,238억 원으로 50% 넘게 급감하나 내년 37조 4,826억 원을 기점으로 서서히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했다. 이 같은 기대감에 힘입어 삼성전자 주가는 올해 1월 2일 38,750원에서 이달 현재 51,800원으로 33.6% 급등했다. 일각에서는 이미 삼성전자 주가의 내년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대체로 전문가들은 삼성전자 주가가 내년 이후에도 추가로 상승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내년부터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 호조, 메모리 업황 회복, 폴더블폰 및 로그램 스마트폰 판매 증가 등에 힘입어 각 사업 부문 실적이 고르게 개선되면서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양재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 업계 내 순위는 2017년 4위에서 올해 2위까지 상승했다며 앞으로 선두인 대만 반도체 업체 TSMC와의 격차도 점차 축소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김중원 현대차증권 투자전략팀장은 내년부터 삼성전자 폴더블폰 한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스마트폰 사업을 담당하는 인부문은 물론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각 부문별 실적이 고르게 성장할 것이라며 내년부터 이 같은 성장세가 실적으로 가시화되면 주가도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진단했다. 국내 전문가뿐만 아니라 글로벌 투자은행, IB, 도 반도체 부문의 회복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아시아태평양 포트폴리오 전략 2020년 비전 보고서를 통해 내년도 메모리 가격 안정화와 DRAM, 낸드, 재고 정상화 등에 힘입어 한국 상장사들의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골드만삭스는 한국의 주당 순이익, EPS, 증가율은 올해 -33%에서 내년 22%로 반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